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0을 바라보는 나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평생을 오직 한 남자와 가정을 위해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 번지르르한 감사패, 자식들이 마련한 해외여행 상품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남편은 목청을 가다듬고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룬 이 모든 것은 여기 있는 제 아내의 묵묵한 내조 덕분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제가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기에, 제가 현명한 투자로 재산을 불렸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람은 그저 제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지요. 장례는 순간 싸늘해졌지만 이내 사람들은 어색한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은 역시 김 사장님 유머 감각이 여전하시다며 웃었고, 자식들은 어쩔 줄 몰라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유머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농담으로 포장된 남편의 진심이었습니다. 평생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잔 속에 담긴 황금빛 액체가 넘실거리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밥상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당신은 영원히 모를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몰래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책상, 가장 깊은 서랍, 자물쇠로 잠겨있던 그곳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치며 모아온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가 제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를 위해 자식들이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영상이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위대한 아버지라는 자막과 함께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등진 채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제 남편이 아니라 그 나무의 밑동까지 파먹히고 있던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뽑아 다른 땅으로 옮겨갈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는 그 성이 사실은 누구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서 있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비싼 수업료와 함께 말이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가는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남편 김철민이라는 사람은 밖에서는 호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든 동네 상인이든 누구에게나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밥 한 끼, 술 한 잔 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지요. 남들은 그런 제 남편을 보고 인심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둔 덕에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은 그의 왕국이었고 저는 그 왕국에서 가장 순종적인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자신이 해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매달 초가 되면 남편은 빳빳한 현금 몇 장을 식탁 위에 던져주듯 올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야. 아꼈어. 그 돈으로 한 달치 식비와 공과금, 아이들 학용품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몇십 원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 몇 바퀴를 돌고 제 옷 한 벌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괜찮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몸에 걸치는 것보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자라 가정을 꾸리고 집을 떠난 후에도 남편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이제 돈 들어갈 데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많이 쓰냐며 생활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모든 돈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남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마치 회사의 격리 직원처럼 말입니다. 하루는 동창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생활비에서 얼마를 써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 사람들이랑 왜 자꾸 만나?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지. 정 나가고 싶으면 당신 몫으로 밥값은 내지 말고 얻어먹고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가 고작 밥 한 끼 얻어먹고 와야 하는 초라한 식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도 파주에 사들인 땅도 심지어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금가락지들을 팔아보태서 산 작은 상가마저도 모두 남편의 단독 명의였습니다. 남편은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권리증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서재에 있는 커다란 금고에 넣어두고는 저에게는 금고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이런 거 알면 머리만 아파. 당신은 그냥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기나 해. 그 말은 제게 내리는 자비로운 은총처럼 들렸지만 실은 너는 이 집의 재산에 대해 알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차가운 족쇄였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재산 목록이 적힌 편말 옆에 서 있는 장식품일 뿐 그 무엇 하나 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처럼 그것이 남편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책임감이 강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40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은 유독 가장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무너지면 다들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라는 말을 반복했지요. 젊은 시절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가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돈을 벌어온 경험은 그의 인생 최대의 훈장이자 가족들 앞에서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면 남편은 어김없이 자신의 고생담을 레퍼토리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이 아비가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땀 흘려번 돈으로 다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 내 말은 곧 법이고 진리인 줄 알아야 해. 자식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 제대로 기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도 딸이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을 때도 남편은 언제나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며 모든 것을 결정하려 들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나보다 세상을 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남편의 나를 따르라는 구호 아래 아이들의 꿈과 의견은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려 들면 남편은 배은망덕한 놈들 이라며 불호령을 내렸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다독여 아버지의 뜻에 따르게 하는 악역을 자처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저러시는 거다.
조금만 참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 남편이 집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레퍼런스 영상 속에서 보았던 바깥에서는 다정다감하지만 집에만 오면 돌변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바로 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나 동창들에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결혼식에는 두둑한 축의금을 내고 상가에는 밤을 새워가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친구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를 사들고 한달음에 병문안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제 마음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정작 저는 몇 년 전 무릎 연골이 닳아 걷기조차 힘들었을 때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다가 타박만 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유난 떨지 마. 그리고 병원 가면 돈만 들어.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나아. 그는 제가 아픈 것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친구 아내가 아픈 것은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걱정했습니다. 집에서는 1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면서 밖에서는 수십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그에게는 아픈 아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배경이자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쌓아 올린 명성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지만 정작 그 돌이 닳고 깨지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인내하며 살아오던 제게도 결정적으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튼 계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무역회사도 그 파도를 피해갈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회사가 곧 부도나게 생겼어.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회사인데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남편의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든든한 산처럼 여겼던 남편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저 강남 아파트가 있잖아요. 저거 팔아서 빚 갚고 다시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돼요. 제가 뭐든 할게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도울게요. 우리 힘내요. 제 위로에 남편은 더욱 서럽게 울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매일같이 동분서주했고 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보일러를 끄고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겨울을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마지막 남은 폐물들까지 모두 꺼내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서 어떻게든 막아보세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밖에 없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 부부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그 집을 떠나던 날, 저는 이삿짐 트럭 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꼭 다시 저런 집에서 살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아파트 판 돈과 제가 내어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회사를 간신히 살려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재기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던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고, 입고 다니는 옷과 시계는 점점 더 값비싼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보, 이제 회사는 좀 괜찮아진 거예요? 라고 물으면 남편은 당신이 뭘 알아? 이건 다 사업상 필요한 거야.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여전히 최저 수준으로 주었고 집안의 경제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이 정말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맞을까? 혹시 나만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은 한번 자리 잡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마음을 온통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증이 없는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남편의 말을 믿어주는 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의심의 안개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는 죽는 소리를 했지만 그의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끼는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러 갔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흘려 쓴 글씨로 마포 신축 오피스텔 302호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피스텔이라니 우리 형편에 월세 놓을 오피스텔을 살 여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저는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이 아는 사람의 일을 봐주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성역이자 제가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금고,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밤마다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육중한 금고 문만 만지작거리다 돌아오기를 수십 번.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으니 저는 그저 답답한 마음만 안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동창들과 2박 3일 일정으로 골프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저 혼자 남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대청소를 핑계로 남편의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위, 책상 서랍, 심지어 액자 뒤까지 샅샅이 훑었지만 별다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남편이 늘 앉던 낡은 가죽 소파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파 쿠션을 들춰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닳고 다른 쿠션 밑 뜯어진 천 안쪽에 얇은 수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함께 부동산 주소, 매입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파주의 땅, 강북의 작은 빌라까지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막내 동생, 즉 시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밑에는 대출금 상환, 월세 수입 등 돈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IMF 때 아파트를 팔아넘기며
회사가 망한다고 울부짖던 남편의 모습, 제 패물까지 받아들고 고맙다고 눈물 짓던 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저를 속이고 집을 팔고 제 돈까지 가져가 시동생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는 저와 아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남편이 직접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총 자산 50억. 이 정도면 철수 시동생 이름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내 노후는 완벽하다. 박영숙 제 이름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할 것.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과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완벽한 노후를 위한 가장 값싼 보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말하던 나를 따르라는 구호는 결국 나의 욕심을 위해 너는 눈 감고 귀 막고 희생하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그렇게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지독한 배신과 기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 들린 수첩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독사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다가도 40년 세월을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베갯니들 흥건히 적셨습니다. 남편이 골프 여행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들 모습을 상상하니 역겨움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수첩을 남편 얼굴에 던지며 이게 다 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터뜨려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남편은 분명 또다시 거짓말로 둘러댈 것입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동생 이름을 빌린 것뿐이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하겠지요. 어쩌면 이 수첩을 빼앗아 불태워버리고는 저를 의부중에 걸린 아내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증거 하나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있던 자리에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흘린 눈물과 짓밟힌 세월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당신이 나를 평생 기만했듯 나 또한 당신을 완벽하게 속여주겠다.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주겠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한 그 비밀 수첩을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게 사주었던 거의 쓰지 않던 스마트폰으로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하는 법을 밤새워 익혔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에게 수첩을 들키더라도 증거는 남겨둬야 했습니다. 원본 수첩은 다시 낡은 소파 쿠션 및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틀 후 여행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게 최고급 골프 의류를 선물이라며 툭 던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랑 같이 운동 좀 해야지. 이거 비싼 거야.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남편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머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네요. 제 연기에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칼날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발견한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저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어리석은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물 젖은 베갯니들 햇볕에 바싹 말리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과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이후 저의 하루는 한편의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남편이라는 관객을 앞에 두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세상 물정 모르고 남편만 믿고 따르는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역할이라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감추고 웃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건강부터 챙겼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당신 건강이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늘 조심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의무감에 마지못해 하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에 온갖 아양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것처럼 들리도록 목소리 톤까지 조절했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보양식을 먹으며 남편은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기운내서 일하겠어. 그 말을 듣는 제 속은 뒤집혔지만 겉으로는 수줍게 웃으며 별 말씀을요. 다 당신 덕분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남편을 대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예전처럼 바가지를 긁는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 약속을 잡으면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셔야죠. 잘 다녀오세요라며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변화에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드디어 나이 들어 철이 들었다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의 돈 자랑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을 한 잔 걸치고 나면 을에 자신이 얼마나 현명하게 돈을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몇 년 전에 마포에 사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게 지금 2배로 뛰었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두는 게 진짜 투자라니까. 당신은 이런 거 모르지?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당신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저는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제 과장된 칭찬에 남편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하루는 시동생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공범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다가 갈비찜을 하고 시동생이 좋아한다는 잡채도 산더미처럼 만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어색해하면서도 제 호의를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보란듯이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형이 조만간 너한테 좋은 소식 하나 들려줄 거다. 기대하고 있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 저를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시동생에게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도련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늘 도련님 챙길 생각뿐이시라니까요. 제 말에 시동생은 그저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벌이는 이 위험한 연극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저를 자신들의 계획 아래 놓인 안전한 장기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는 연극을 계속하는 한편 저는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 편이 되어줄 강력한 무기, 바로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림만 하고 살아온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혹시 아는 변호사 있니?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딸은 무척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변호사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또 속 썩여?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전화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엄마 친구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대신 알아봐 주려는 거야. 어설픈 제 변명에 딸은 무언가 직감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날 변호사 한 분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서초동의 서지원 변호사. 여성 인권 문제 전문이고 아주 똑 부러지는 분이래. 엄마 친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약속을 잡은 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지혜가 몸이 안 좋다 해서 며칠 좀 돌봐주고 오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딸의 집으로 가는 척 버스를 타고 서초동 법원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높고 차가운 빌딩들 사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과연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 나를 도와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한 서지원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당찬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긴장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용기를 내어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기만, 시동생 명의로 빼돌린 재산, 그리고 소파 밑에서 발견한 비밀 수첩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억눌렀던 설움이 복받쳐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서 변호사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회행위이자 재산은닉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시동생 명의의 재산도 전부 분할 대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 변호사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찍어온 수첩 사진들을 꼼꼼히 검토하고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이 수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남편분과 시동생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편분께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치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유도해서 기록해 두세요. 날짜, 장소, 금액, 부동산 주소까지 전부요. 우리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서 변호사는 제게 작은 녹음기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40년 세월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님의 칼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입니다. 서 변호사를 만나고 온 후 저는 더욱 대담하고 치밀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녹음기는 제 외출복 주머니 속 필수품이 되었고 남편이 무심코 뱉는 모든 말들은 제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제 앞에서 점점 더 많은 비밀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아내가 완벽하게 춤을 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춤을 추고 있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저는 산더미 같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시동생과 통화하며 마포 오피스텔 세입자 바꿨으니 보증금은 내 통장으로 받아둬라라고 말하는 내용,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와이프 몰래 챙겨둔 비자금만 수십억이라고 자랑하는 허풍까지 모든 것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증거들은 서 변호사에게 꾸준히 전달되었고 그녀는 차곡차곡 승소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 인생의 정점이자 제 복수극에 화려한 막이 오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은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보, 내 칠순 잔치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당신도 가장 좋은 옷으로 빼입고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제대로 세워줘야 해.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여보. 당신 인생 최고의 날인데 제가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 말에 남편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남편은 자신이 이룬 성공과 부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굴욕을 안겨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이룬 이 모든 것은 사실 제 능력 덕분입니다. 집사람은 그저 제가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지요. 장례가 싸늘해지는 그 순간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다음은 사모님께서 남편분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 영상 편지 순서가 있겠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것은 감동적인 영상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와이프 몰래 챙겨둔 비자금만 수십억이야. 마누라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알아서도 안 되고.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화면에는 제가 찍어두었던 비밀 수첩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동생 이름으로 된 수많은 부동산 목록과 박영숙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할 것이라는 메모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과 시동생의 통화 내용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야, 형이 내 이름으로 사둔 파주 땅 곧 개발된다더라. 우리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야. 재수 씨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모든 것이 공개되는 순간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사색이 된 채 굳어버린 시동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스크린을 향해 당장 저거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준비한 최후의 만찬이자 그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심판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은 거대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단상 위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그리고 제 남편 김철민 씨. 저는 단상 위에 선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지난 몇 달간 제 남편을 위해 준비한 칠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를 둔 덕에 편하게 산 여자,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네, 어쩌면 그 말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차려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았지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그 밥상 밑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IMF 때 당신의 회사가 어렵다고 했을 때 저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마지막 폐물까지 꺼내 당신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강남의 아파트를 팔고 변두리 빌라로 이사 갈 때도 저는 당신이 재기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당신을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제 눈물과 희생을 발판 삼아 당신 동생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당신만의 비밀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동생은 하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를 떠났고 시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호는 오직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명령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당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이자 소모품으로만 여겼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든 재산은 사실은 제 눈물과 당신 가족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 순간 연회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서지원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서 변호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에게 다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철민 씨, 박영숙님의 법률 대리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시동생 김철수 씨 명의로 은닉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김철민 씨와 김철수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은 온전히 당신 혼자 지키셔야지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밥상, 제가 직접 치워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는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유명 사업가의 충격적인 칠순 잔치라는 제목으로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남의 시선에 목숨 걸고 살았던 남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비밀 수첩, 수많은 녹취 파일, 그리고 칠순 잔치 영상은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동생 명의의 재산은 빌린 것일 뿐이며 아내가 의부증에 걸려 모든 것을 조작한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재판부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명의로 숨겨져 있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과중 절반을 제 몫으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남편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참작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제게 훨씬 유리하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것은 시동생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불법적인 재산 은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되어 그동안 부동산을 관리하며 얻었던 부당 이득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그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마저 신용을 잃고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형의 탐욕에 눈이 멀어 함께 춤을 추었던 그는 결국 형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명예, 친구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는 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라도 저희가 지켜드릴게요라며 제 손을 잡고 울었고, 딸은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제 몫으로 돌려받은 재산 중 하나였던 작은 상가 건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상가는 바로 40년 전 친정어머니가 주신 금가락지를 팔아 마련했던 원래 제 이름이었어야 할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1층에 제 이름 박영숙을 내건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평생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것입니다. 아침마다 향기로운 꽃들을 매만지고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돈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빼앗겼던 제 이름을 되찾고 제 두 발로 온전히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제 꽃집이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김 사장 사모님이 아닌 꽃집 사장님 박영숙으로 불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싱싱한 꽃들을 손질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사고 싶은 옷을 사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다가 길 건너편에서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늙은 남자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한 채 이제는 갈 곳 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제 일에 집중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닙니다. 동정이나 연민은 그가 제게 베풀지 않았던 사치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는 딸과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칠순 잔치날 자식들이 그를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대신해 저와 함께 가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우디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플라멩코의 정열적인 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넓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의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행복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특히 저처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다른 사람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근사한 밥상을 차릴 힘과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그 밥상을 뒤엎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당신의 이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이름이 적힌 간판 아래에서 향기로운 꽃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